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셋째 주 세계경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휴방을 했어요. 영상을 안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 글에 이번 주에는 어깨가 아파서 편집을 못하겠지만 사실 경제 뉴스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경제 뉴스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사실 수면 밑에서 떠올랐어요. 뭐냐? 트럼프 당선이 유력시 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트럼프가 유력했죠. 바이든에 비해서.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 들어오면서 좀 뒤바뀐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아직까지는 뭐 막상막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될 것 같다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트럼프가 되면 당장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다루겠는데요. 특히 관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이긴다면 세계 경제는 곧바로 관세 폭탄의 위협에 직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하죠. 트럼프가 지난 임기 때 관세를 경제 외교 수단으로 부활시켰어요. 그 전까지 관세라는 것은 낮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유무역 시대였으니까요. 관세를 높이는 얘기는 덤핑 관세에 한정돼 있었고요. 전체적인 관세는 낮추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특히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 대해서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운동 내내 관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면 관세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강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물론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관세는 강화될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는 아예 차원을 달리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월스트리트저널의 그렉 이브의 기사가 재밌어요. 이 기사에 댓글이 3,500개 넘게 달렸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끄는 주제인 거죠. 그렉 이브는 현재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기자 중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Chief Economic Commentator. 그렉 이브의 얘기는 관세를 높인다면 도대체 얼마나 높일 건가?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트럼프 본인도 이 구체적인 세율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세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 10% 일괄 관세를 매기겠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고요. 또는 10%에서 20% 사이로 매기겠다. 이건 일괄이 아니고 하등을 두겠다는 거죠. 또 한두 번은 50%에서 200% 사이로 관세를 올리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다운 아무 말 잔치였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중국 관세는 60% 또는 그 이상으로 부과하겠다. 중국만 콕 집어서 얘기할 때는 60%라는 세율을 언급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관세에 있어서 호혜 원칙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국의 관세만큼 우리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멕시코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무관세입니다. 그러니까 호혜 원칙을 얘기하는데 관세율에 이르면 호혜 원칙은 신경 안 쓴다는 거죠. 트럼프 스타일이죠. 자, 만약에 중국한테 60% 관세를 매기고 나머지 국가들한테는 10%를 매긴다. 이게 무슨 의미냐? 수입 가격에 가중치를 줬을 때 작년 현재 평균적으로 2.3% 관세가 매겨졌습니다. 그런데 중국 60%, 나머지 10% 이렇게 되면 평균 관세 17%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건 대공황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국 관세는 주요 경제국 중에서 최저예요.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할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상대국들이 미국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면 지난 100년 이래 가장 강력한 무역 장벽이 세워질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대공황 때 어땠냐? 한참 예전으로 거슬러 가는 건데요. 여기가 대공황 때입니다. 이때 평균 20%였어요. 그런데 17%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2018년 트럼프가 관세를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여기입니다.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내려갔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라갈 거다. 자,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게 관세입니다. 특히 상대 국가가 보복 관세 부과하면 더 그래요. 대공황 때, 대공황은 미국에서 발발했잖아요. 그게 유럽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대공황을 일으킨 나라가 관세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서 다 미국한테 보복 관세를 때렸습니다. 이 관세율이 내려오는데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거는 월스트 시나리오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인정 안 하면 고관세를 때리기도 힘들고 보복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고관세를 혼자 낮추기도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가 무서워요. 자, 문제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트럼프 2기의 관세는 1기 때와 그 목적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1기 때는 협상 수단이었어요. 경제 외교, 경제 협상을 위한 압박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2기에는 그냥 수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세를 통해 걷어들이는 수입 자체가 목적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관세를 올려서 무역 흑자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 수입으로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 트럼프는 법인세나 소득세, 감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적자 재정인데 구멍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이걸 관세 수입으로 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는 상시적으로 많이 거둘 거다라는 얘기죠. 자, 관세를 올리면 단기적인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인플레를 유발하고 경제 성장을 압박합니다. 가벼운 부작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고관세 정책으로 갈 것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올리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올릴 거다. 상황을 봐가면서 올릴 거다. 트럼프 참모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올리는 것 자체는 확실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관세를 높였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그 단기적 부작용, 후폭풍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인플레부터 보면 관세라는 것은 대체로 올라가면 수입업자는 국내에 있는 자기 고객한테 그 상승분을 전가시킵니다. 가격을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가 발생하겠죠. 자, 성장 하락 같은 경우 좀 더 복잡한데요. 트럼프는 관세를 올려서 국내 제조업자를 보호하겠다. 국내 제조업자가 수혜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수입품 가격이 올랐겠죠. 덕분에 국내 철강 알루미늄 생산자들은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어요. 28억 달러 생산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제조업 생산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니까 원가 부담 때문에 제조업자들이 생산을 줄인 거예요. 34억 달러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28억 달러 늘어났고 34억 달러 줄어들었고 결국은 경제 전체적으로는 순 감소가 일어난 거죠. 제조업자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예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중국한테 60% 관세 매기고 나머지 국가들한테 전부 10% 수입 관세 매기면 어떻게 될까? 미국 인플레는 0.9%포인트 올라갑니다. 경제 성장률은 1.4%포인트 하락해요. 미국의 무역 상대국은 어떠냐? 평균적으로 인플레는 1.5%포인트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은 1%포인트 하락합니다. 그런데 보통 관세라는 것이 효과가 점점 줄어들어요. 관세에 적응을 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매기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미국이 원하는 무역수지 흑자, 이건 영영 안 오고 오히려 반대로 갈 위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공화당도 사실 반대해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관세에 대해서는 아주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한테는 고관세 매기자. 하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두자. 이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사실상 공화당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트럼프와 참모들은 공화당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일단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자,
트럼프 경제 참모들의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중국한테는 고관세 부과하고 주요국들, 여기서 주요국이라는 것은 G7 국가들 더하기 호주, 한국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한두 국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이 나라들한테 대중국 관세 동맹을 요청하자. 요청이 아니라 요구하겠죠. 이거 안 들어주면 너도 각오해라. 이렇게 나오겠죠. 자, 지금 참모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나라들이 전부 중국 수입품 물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미국 안보 우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전쟁도 빈번해졌고 전체적으로 몇 년 전에 비해서 지정학적 긴장이 훨씬 높아졌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중국으로부터 받을 위협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 위협이 굉장히 클 겁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낀 나라가 될 것 같아요. 2018년에 트럼프가 여기저기에다가 관세를 올렸습니다. FTA 다 수정 요구했어요. 한국도 미국 요구 들어줬습니다. FTA 수정했어요. 그리고 일본도 미국 요구 수용했는데 이 두 나라만 보복 관세를 안 매겼어요. 다른 나라는 다 매겼습니다. 심지어 멕시코, 캐나다까지 미국한테 보복 관세 때렸어요. 그때 조용히 수용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국 입장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금 미국 경제와 나머지 선진 국가들의 경제를 보면 미국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아요. 이 둘 간의 경제적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무역에서 미국이 부당한 부담을 지고 있다. 동맹국들을 위해서 미국이 희생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잘 안 먹힐 거라는 거죠. 미국 경제가 현재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 경제들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난 몇 주간에 소프트 랜딩에서 노 랜딩으로 바뀌고 있어요. 경기 침체는 안 올 거고 경기 둔화도 안 올 거다.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할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EU는 침체 후에 1% 성장도 어렵다는 예상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을 들어준다? 결코 내키지 않을 겁니다. 자, 구매력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 경제의 비중이 줄어든 건 맞아요. 차트 보면 여기입니다. 1980년대, 1990년대 20%였던 것이 지금은 16%로 줄어들었어요. PPP 기준입니다. 구매력 기준. 왜 줄어들었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두 개의 가장 큰 나라 경제가 부상을 했어요. 중국과 인도죠. 이 나라들은 PPP 기준으로는 GDP가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늘어납니다. 구매력이 크니까요. 따라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 경제의 비중은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는 단일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매력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나라끼리 비교할 때는 달러 기준을 씁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미국의 비중이 15년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27%예요. 전 세계 안에서의 비중은 이렇고 G7 안에서는 어떠냐? 선진국 사이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구매력 기준으로도 G7 안에서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 50% 넘고요. 달러 기준으로는 60%에 근접합니다. 1인당 GDP는 어떠냐? 서유럽과 캐나다 대비 미국이 40% 더 높습니다. 일본과의 차이는 더 커요. 일본보다는 60% 더 높습니다. 이러니까 선진국들 간에서 미국 경제는 부러움과 질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수입 관세까지 올리겠다? 미운 털이 박히는 거죠. 미국 경제의 성장은 최근 들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 발발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실질 성장은 10%입니다. 누적 10%예요. G7 나머지 국가들 실질 성장률의 3배에 달합니다. 자, G20까지 넓혀보면요. 한국이 포함되죠. 팬데믹 이전의 경제 성장 그리고 고용 이 두 가지 추세선을 모두 상회하는 나라가 유일하게 미국이에요. 상회하거나 추세 선상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하회하고 있어요. 중국의 GDP 2021년에 미국 대비 75%까지 올라갔습니다. PPP 기준으로는 미국을 뛰어넘었고요. 달러 기준으로는 미국의 75%.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불안감에 불 붙였죠.
언제 추월당할지 모른다. 그런데 현재는 65%로 떨어진 상태예요.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관세 올리겠다? 안 먹힐 거라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성장하고 있는 원인이 뭘까? 전통적으로 미국이 강한 원인은 있죠. 나라도 크고 지리적 위치도 좋습니다. 천연 자원도 풍부하고 특히 최근 20년간 셰일가스 잭팟이 터졌죠. 거기다가 금융시장 세계 최고입니다. 창업을 지원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들이 몰려 있습니다. 작은 정부의 규제도 적어서 시장 논리가 통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최근 경제 성장은 과거와 좀 다르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경제 위기 때마다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돈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위기 때마다 부양한 걸 넘어서 지금 위기가 아닌데도 부양하고 있어요. 상시 부양으로 전환했다.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 경제는 부양했는데 정부 부채 적자 재정은 심화된다는 거죠.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근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를 더 매기겠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볼 필요도 있어요.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 이게 다 우리 관세가 낮기 때문이다. 호의 원칙으로 가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개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할 겁니다. 자, 이번 주 뉴스 중에 또 미국 경제 노랜딩이 기대되면서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가 20년 내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투자 등급 기업의 스프레드는 국채 대비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차입 비용이에요. 이게 이번 주에 발행한 회사채에서 0.83%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국채 수익률보다 이만큼밖에 안 높다는 거예요. 0.83%포인트. 2005년 3월 이래 최저치입니다. 정크본드 스프레드도 2.89%포인트 나왔습니다. 이것도 2007년 중반 이래 최저치예요. 자, 왜 이러냐?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낙관론은 팽배해지고 있고 리스크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고 있어요. 리스크 반영을 최소화하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은 너도 나도 회사채에 투자하는 분위기예요. 회사채 투자 수요가 급등하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수익률은 하락하는 겁니다. 미국 경제 분위기가 이래요. 확실히 들떠 있기는 해요. 대통령 선거도 상당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도 대체로 무시하는 거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걱정입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